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기니하고 가나하고 하는 경기 봤습니다. 잘하던데요. 기니죠, 네, 기니.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지난 주말에 전주에서 기니와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렀는데요. 또 말씀하신 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성인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좀 다소 답답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20세 이하 대표팀이 또 당돌한 패스 축구를 펼치면서 네. 축구 팬들로부터 또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성인 축구팀이 다소 답답한 게 아니라 아주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많은 팬들도 좀 뻥축구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게 지고 이러니까 다소 좀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또 형보다 나은 아우들이라 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영어로 하면 스쿨이라 그랬는데 옆머리에다가 이렇게 숫자 승호를 새겨서 물감까지 들었더라고요. 이승우 선수. 네, 맞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최근에 좀 당돌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옆머리에 헤어 스크래치로 영문 SW를 새겼는데요. 또 6윈 6연승으로 수원에서 열리는 결승까지 가겠다는 의미고요. 또 기니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승리를 이끌면서 또 실력으로 또 증명을 하면서 또 많은 팬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일 아르헨티나하고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일 저녁 8시에 전주에서 아르헨티나와 2차전을 치르고요. 네. 또 아르헨티나가 사실 남미의 강호로 알려져 있는데 첫 경기에서는 잉글랜드에게 0대3으로 졌습니다. 또 하지만 남미 특유의 개인기와 점유율 축구를 펼치면서 또 얕봤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이승우, 조영욱, 백승호 3톱을 앞세워서 또 상대의 골문을 겨냥합니다. 그날 경기를 보니까 우리 감독 손태영 감독인가요? 감독 이름이 잠깐 손태영 감독. 신태영 감독. 4-1-4-1 이전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에 공격진을 4명이나 배치를 해서 상당히 다득점을 노렸던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아르헨티나의 전략은. 감독이 사실 또 변화무쌍한 전략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4-2-3-1도 썼다가 4-3-3도 썼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3백도 가동하면서 또 굉장한 공격 축구를 펼치고 있고요. 또 행패스가 아니라 또 직선적인 축구를 펼치면서 또 팬들로부터 또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우들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 형들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했죠? 네, 슈틸리케 A 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14일에 카타르와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오늘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또 K리그 선두팀 제주 소속이죠. 이창민과 황일수를 처음으로 뽑고 또 강원의 이근호를 2년 만에 재발탁하면서 또 국내파를 대거 뽑으면서 명단에 변화를 줬습니다. 네. 성인 축구팀이 조금 더 좀 각성을 해서 제대로 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야구 쪽 소식에서 벤치 클리어링,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렇게 서로 몸싸움하는 그런 경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삼성과 하나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는데요. 3회에 삼성 투수 윤성환 선수의 공이 또 하나 김태근 선수의 유니폼을 스친 데 이어서 또 후속 타자 로사리오 선수 어깨를 맞으면서 양팀 선수들이 몰려 나와서 또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윤성환 등 5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지금 하나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위권 9위 정도로 알고 있고요. 9위권 삼성은요? 최근에 또 올 시즌에 또 외국인 선수에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또 성적이 좀 다소 좋지 않습니다. 삼성도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삼성은 원래 통합 5연속 우승을 했던 팀인데요.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올 시즌에는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콕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싸움을 갖다가 애들 앞에서 그죠? 어린이들 보고 있는데 징계 받겠죠?
네, 아무래도 좀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고요. 또 한국야구위원회가 내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또 아무래도 그 추가 징계까지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초기라서 좀 여러 가지 탕평, 능력, 또 뭐 성평등 여러 가지 인사 기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조의 대탕평처럼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 22대 임금이죠. 정조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탐평 인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냄새는 나죠. 그렇지만 한임은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대탕평 그러면 영조가 원조 아닙니까? 예, 영조가 원조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정조도 대탕평을 쓰려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 그 영조가 했던 탕평보다는 정조가 했던 탕평이 더 세죠. 예. 제가 아직 그 교수님 소개를 안 해서 제가 소개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조 권위의 권위자입니다. 정조 연구의 권위자시고 한신대학교 정조 워낙 권위자시기 때문에 교양대학의 정조교양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김준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의 말씀보다 먼저 대화를 나눠서.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방송이라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구태의연한 그 매너리즘이 있어서. 또 더 멋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또 소개도 하고 하면 더 폼나고 좋죠. 멋쟁이 우리 교수님. 예. 자, 이제 위민에서 여민, 국민을 위한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정조 임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간단히 먼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정조는 그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영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22대 국왕이 된 인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개혁군주, 탕평군주, 또 인본주의 군주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독살이냐, 좀 자연사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국왕이고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의 수많은 지도자 중에 가장 많은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 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예, 이산 드라마도 공전의 히트를 쳤고 예전에 이제 박종원 감독이 만들었던 영원한 제국. 최근에는 영린이라고 하는 드라마. 현빈 배우가 주연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꽤 많은 이런 관객이 동원됐었죠. 1776년에 즉위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 독립이 1776년 7월 4일이니까. 아마 미국 독립 선언할 때 정조대왕이 나아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언을 하셨죠. 한 4개월 전에 하셨죠. 3월 10일 날 즉위했으니까. 3월 10일, 그렇죠. 경제학자분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정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영조에 대해서 이 역사를 모르면요 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쓸데없는 걸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조 시대 경제 정책하고 우리 교수님의 어떤 그 경제관하고 한번 비교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좋죠. 왜냐 그러면 정조 시대 때 정량용이라고 하는 걸쭉한 또 학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었던 게 정조 대왕의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존중을 근본으로 한 노론과 남인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본인이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버지가 그런 당파 싸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고뇌했던 모습들이 다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조하고 문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비교될까요? 가장 그 공통점은 앞선 사람으로부터의 족쇄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조에게 있어서 혹은 족쇄나 원죄가 사도세자라고 한다면 이 문재인에게 있어서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긍정성이든 부정성이든 어쨌든 그 두 사람들의 관계, 즉 사도세자와 정조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되게 되면 두 사람 모두가 다 곤욕
곤욕을 치렀을 텐데 예. 그것을 아주 그 유연하게 극복을 하고 예. 그리고 극복만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기반, 네. 사상적 기반 예. 이런 걸 만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네. 정주와 문재인의 모든 것들을 한번 세밀하게 비교해 보는 것들이 예. 향후 그 이 정권이 네.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전철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예. 전철 몇 분 걸립니까? 제가 수원서 올라왔으니까 한 예. 2시간 반 정도 걸리더군요. 그 화성이 정조가 건축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무덤을 그쪽으로 옮기셨나요? 능을?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제 수원으로 옮기신 거죠. 예. 예. 이제 2시간 정도 걸리시면서 오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조대왕의 어떤 그 공통점. 네. 또 앞으로의 만약에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운명적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방향성 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그렇죠. 들어보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양산에 휴가를 가 있는데 네네. 그냥 있는 동안에 나와가지고 예. 국민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예. 저도 사진을 보니까 그냥 와이셔츠에 바지 평범하게 시골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과거 노무현의 나와서 모습이 나왔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노회경 전 노사모 대표가 예. 어쨌든 문재인에 대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극찬의 어떤 글을 네. 올리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 노무현보다 더 나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정조하고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 모습이 아닐까. 네. 제가 그 정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공부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정조의 문집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중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네.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예.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정조하면은 이제 소통의 군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정조가 이제 능행도 많이 다니죠. 그렇죠. 능행을 예. 다니면서 예.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 네. 상언과 격쟁이라고 하죠. 일반 백성들도 억울한 일을 그렇죠. 국왕에게 올릴 수 있는 상언 제도를 만들고 네. 또 그 국왕이 행차할 때 예. 꽹과리하고 징을 치면서 막아서 네. 그래서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격쟁 제도. 이런 상언과 격쟁의 제도가 3,350건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하루에 한 건씩 치자면은 10년 네. 가까이 되는 매일같이 백성의 소리를 들었던 네. 이런 모습들인데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백성을 좀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런 그 존중의 정신들이 정조에 굉장히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조가 노비제도 자체마저도 혁파하려고 하는 어쨌든 평등 정신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청와대 가다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멈춰서서 아이들의 사진도 함께 찍어주고 초등학교 갔다가 어떤 어린 아이가 가방 안에서 네. 이렇게 사인받을 종이를 꺼내려고 하니까 사인해 주세요. 그것도 네. 이렇게 그 같이 기다려주는 모습들 이런 그 전반적인 모습들 가장 특히나 이제 감동적이었던 것이 네. 5.18 그 국립묘지에서 네. 5.18 그 기념 행사를 할 때 예. 그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던 예. 한 여인에게 끌어안고 포옹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그런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고 그래서 선거 때 41%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무려 87%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들. 저는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 어려운 시절도 겪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처럼 계속 언론에서 좋다 박수 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죠? 그렇게 됐을 때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국민에 대한 예. 진정 어린 존중의 마음 끝까지 유지해 주기를 사실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백성을 존중했던 측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도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 이 세종대왕도 천민이라 할지라도 천민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잠시 후에 어떤 인사탕평 이야기하겠지만 예.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그 TV 토론할 때 가장 존경하는 분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이렇게 TV에서 연설할 때 자기는 영조 정조의 탕평 정책을 계승해서 앞으로 그런 탕평 전국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인사 부분과 관련해서 장영실 그 동래부 그 관노였거든요. 관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으면 등용해서 쓰고 뭐 황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고려 왕조에 충실했던 두문동 70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 전 왕조 사람들 데려다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종이 했던 인사 정책 보다도 사실은 그 정조 때 인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인사정책이 오늘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인사정책하고 상당히 맞물려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예. 뭐 사실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반적인 배경부터 예를 들어서 뭐 숙종부터 쭉 내려와서 희빈 장씨부터 사도세자 이야기까지 그다음에 정조 이야기까지 영조 정조 이야기를 쭉 해드리면 좀 더 개념이 잡히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아쉽다는 거에서 다음에 좀 한번 모시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탕평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정조는 상당한 위협 속에서 왕위를 물려받고 노론들의 어떤 협박 그다음에 그 궁궐 쪽에 뭡니까 이게 자객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와중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뭐 당연하죠. 실제 그 정조는 뭐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1777년 7월 28일 조년각 침입 사건 그걸 갖다 이제 역사용어로 이제 정유역변이다. 그것도 저 외척 중에서 한 분이 들어온 건가요, 그게? 홍씨들이 그 외척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홍계희. 홍계희라고 사도세자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홍계희의 아들이었던 이제 홍상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만든 작품이고. 할머니가 해경경 홍씨라서 제가. 그런데 이제 그 홍상범하고 그리고 이제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 정순왕후 김씨. 정순왕후 김씨의 상궁들이 고상궁, 복문상궁 이런 사람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 사람들은 뭐 죽기는 하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정조의 그 침전인 조년각까지 쳐들어가서 정조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이건 조선시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국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정조는 이제 사도세자라고 하는 역적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역적지자 불이군왕,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팔자 흉언이 이렇게 그 노론들이 만들어냈고 노론들은 철저하게 정조의 즉위를 방해했고 즉위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을 따를 수도 없다 이렇게 대놓고 했죠.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 속에서 어쨌든 정조마저 죽이려고 했던 뭐 이런 모습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됐단 말이죠. 왕이 됐기 때문에 정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들이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제도 개혁에 따른 올바른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인재를 등용하고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어떤 정책 연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조의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말입니다. 조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교수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왕조를 세우고 그다음에 세종 때는 수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조 때까지는 경장을 해서 좀 늘어진 가야금 금고를 조율하듯이 그런 좀 긴축을 하고 조율하면서 법을 좀 세웠으면 한 10년만 더 사셨으면 조선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었는데 바로 순헌철 고순 이 조선 폐만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사탕평에 있어서 이 정조가 취한 인사정책 이거를 조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조 정조대를 탕평정책 이야기하는데 영조대 탕평정책하고 정조대 탕평정책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조대 탕평정책의 핵심은 이제 호거쌍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노론에서 가령 판서가 나왔다. 그럼 뭐 소론이나 남인이 참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론에서 판서가 나오면 남인이나 노론이 참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나 그 정조의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삼상체제라고 하는 건데
있는데 당시의 당파가 노론, 소론, 남인 네. 이렇게 이제 세 당파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 세 당파의 영수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예. 이렇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그 관직들을 갖다가 예. 고루 임명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조대하고 정조대하고 탕평정책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네,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DJ 정부 때 네. DJ 정부하고 자민련하고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연대의 핵심은 뭐냐? 장관들 지분 나누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자리 나누기죠. 예. 자리 나누기인데 영조대 탕평 정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론, 소론, 남인의 지분 나누기가 그렇군요. 영조대 탕평 정책인데 예. 정조의 탕평 정책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당파의 영수들을 예. 이제 의정부에 놓고 예. 조율을 하지만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네. 실력본이 네.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론이기 때문에 지분 나눠서 이 자리 가자 이런 네.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능력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데려다 쓴다. 이 사람이 당파를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조시대 그 정책이 개혁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동연 기재부 장관, 네. 이명박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다음에 강경화 유엔 총장 특보, 네. 외교부 장관도 임명한 분. 이분들은 전부 다 지금 방금 말씀 정조형의 인사탕평이네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김광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뭐 경제 뭐 교사였다. 그렇지만 데려다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뭐 경제학자니까 더 잘 아실 수 있겠네요. 뭐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는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는 이제 홍석현 같은 분들 외교안보 특보로 이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 홍석현 전 JTBC 회장, 중앙일보 회장과 관련해서 이분이 대선 후보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실제로다가 보수 언론의 대명사이죠. 물론 이분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국제적인 외교의 어떤 힘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 보수의 어떤 인물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 편만 즉 이제 뭐 당시에 정조 입장에서는 남인들이 사실상 자기 지지 세력인데 남인들만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어떤 개혁을 위해서는 인재를 등용해서 쓰듯이 지금 현재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보게 되면 확실히 당시 정조 때 썼던 탕평 정책을 뭐 재현도 넘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뭐 다 아시겠지만 서구에 천주교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개방되면서 정조가 조선시대의 끝물 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인사정책, 탕평정책을 써서 제도의 개혁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이것이 일설에 의해서 독살이 되었건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큰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분명하죠.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정조대의 실패, 그 정조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순조나 헌종, 철종 이렇게 나가면서 세도 정치기로 나가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 정조가 말년에 1799년 이후에 자기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데올로기 싸움에 지는 거예요. 당시 그 서학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측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다음 시간 동안에 한번 말씀을 또 자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정조 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876번님, 8408번님, 0250번님, 1297번님, 2189님 보내주신 문자 제가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정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방송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순위가 좀 올랐다고 우리 PD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의견은 그곳에서도 댓글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